네, 시간이 되어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도시연구지원단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 농축산 분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니들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은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7주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농축산 분야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아주실 배귀숙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도시농업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김태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계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도시농업연구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럼은 현재 유튜브 광주광역시 의회 채널과 그 광주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이나 댓글 같은 거를 질문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포럼 말미에 소개하고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유익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한 자료는 사실 굉장히 일반론적인 내용들입니다. 해서 혹시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Q&A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열심히 한번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농업이나 축산업 쪽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이런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고 이 탄소 중립이 과연 우리에게 규제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이런 데 대한 조금 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농업 분야가 어떻게 지금 그 배출량이 수집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계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보니까 관련 내용을 또 뒤에 이제 백이숙 선생님께서도 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겹칠 수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탄소 중립이 뭐냐 한 번 더 보고 그럼 농축산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크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해 두는 기본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생산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영농법하고 관련 정책 동향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전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그에 저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쉽게는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라고 매년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계측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방법론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IPCC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에너지 쪽은 보면은 농축산 분야에서 에너지는 이제
그 산업 분야 쪽에서 에너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고 해서 농축산만 발라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분야를 보면은 에너지 배출에서 가장 큰 분야는 이제 지금 경유가 차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볼 수 있고요. 특히 나중에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화석연료를 결국은 사용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경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등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는 이제 간접 배출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접 배출이라 하면 뭐냐면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해서 이제 애경련에서 수요 예측을 한 거를 보다 보면요. 농업 분야는 이제 경유나 등유 수요는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전기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즘에 이제 뭐 농지 태양광 전환이라든지 풍력 전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기 배출에 있어서 전기 생산에 있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나 전환을 하느냐도 사실은 농업 분야에 있는 간접 배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토리 보고서에서는 이 간접 배출이 따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출만 여기는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에너지입니다. 비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전략이 저희가 화석연료를 아예 안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하겠다.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 되는데 비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농업이나 축산업이라는 1차 생산 활동과 관련된 배출이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식량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존속하려면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식량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에너지는 단순하게 화석연료 사용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논리와는 되게 다르게 비에너지 분야를 0으로,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잡히는 그 온실가스의 종류도 여기는 이제 아산화질소와 메탄이 잡히고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요. 보면은 지금 논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논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저희가 이제 보통 논에 물을 채워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벼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라면 잡초 때문에 그런 농법을 쓰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논에 물이 차 있으면 그 물 속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나와서 이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뒤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농업 분야 안에서 요 메탄 발생량이 꽤 됩니다. 논문에서 나온 게 좀 되고요. 그리고 농경지 발생 아산화질소는 저희가 논과 밭에서 앞에서는 논물에 관련된 거였다면은 이거는 논밭이나 농경지에서 저희가 비료를 뿌립니다. 그럼 비료가 보통 NPK라고 예전에 뭐 기술산업 시간에 이럴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질소인 칼리라는 이제 주요 성분이 비료의 주요 성분으로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질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소는 비에 씻기거나 해서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암모니아나 아산화질소와 같이 돼서 기체화돼서 날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질소질 비료를 넣게 되면은 거기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에서 사실은 작물을 잘 키우려고 넣은 비료가 영양 성분이라고 넣은 비료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장내 발효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업 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 같은 경우에 위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되새김질을 하고 하면서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끼면은 뱃속에서 생긴 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방귀 끼면은 인간도 메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의 경우에는 이 장내 발효량이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메탄도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별 메탄과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똥오줌이 생기죠. 가축 분뇨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소는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산화질소도 나오게 되고 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퇴비나 액비라고 하는 비료로 만드는 방법. 옛날에 두엄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하수도처럼 오폐수라고 생각하고 아예 정화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뭔가 고체 연료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 처리 방법별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메탄을 전기로 바꾸는 아니면 열로 바꾸는 또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물, 잔사, 소각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저희가 크게는 비에너지 분야에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보면요. 이제 농업 분야는 사실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한 3% 정도의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는 빠진 겁니다. 비에너지만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는 이제 거기에 합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에너지 분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농축산 분야의 이제 배출량은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한 2,100만 톤에서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최신 자료 보면 3%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배출되냐를 보면요. 장내 발효와 이제 가축 분야 처리 부분이 요 밑에 두 개의 색깔인데요. 근데 요 칸에 보시면은 이렇게 증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살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축 사육 두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육류 소비량이 지금 인구당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났고 그 공급에 맞춰서 장내 발효나 가축 분뇨 처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벼재배, 논문에서 나오는 메탄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요 높이를 보시면요. 이것은 농경지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벼가 뭐 과잉 생산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면적은 꾸준히 줄어왔다. 그래서 농경지 면적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밭작물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요 농경지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부분은 또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저희 인벤토리에서 이제 좀 한계가 보이는 게 생산만 다루고 있어요. 농업이랑 축산 1차 생산만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게 나중에 가공이 돼서는 어떻게 되지? 이게 유통이 돼서는 어떻게 되지? 소비에 가서는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국가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현황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특히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수송이라고 하는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공 같은 경우에도 산업 쪽으로 들어가서 그 산업의 어떤 식품 업체들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냐를 볼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앞으로 가자면은 저희가 이제 비료를 아까 넣는다거나 이렇게 뭐 종자를 생산한다거나 하면은 그 투입재를 만드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부분도 아직은 다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농업 정책은 그래서 생산 활동에서 어떻게 저탄소 영농법을 적용하고 여기서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농경지와 축사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수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은 우선 한 번 더 이제 탄소 중립이 뭐냐. 그 탄소 중립이 나오면서 조금 이런 정책의 시각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0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배출을 하는 온실가스는 최소화 시켜보고 이 남은 아이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이나 흡수를 여기에 맞춰서 늘려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이제 저장이라는 흡수, 저장 흡수라는 게 좀 중요해지게 됩니다. 더욱더. 기존에도 중요하긴 했지만요. 예. 그래서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라든지 연안에서 탄소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또는 유기농지의 탄소 저장 능력 부분이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업 분야 탄소 중립 전략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는 예전에 있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소화하자. 그런데 더 열심히 최소화하자.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이 정도 줄였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는 수치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비에너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100% 줄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인데 하는 작물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요리 한번 할 때도 들어가는 채소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똑같은 영농법 하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가 규모도 다르고 농가 수용성도 다르고 농가에서 쓰는 작물도 다르고 작물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도 다르고 그런데 엄청 노력해서 기술을 보급했더니 줄어드는 양은 차라리 에너지화 시설 하나 만드는 게 에너지에서 크게 줄이는 것보다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농가에서 1년에 온실가스 1톤도 못 줄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보급하거나 기술 개발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행정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지만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우리 전체 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좀 더 강화해서 생산 활동에서도 저탄소 영농법 보급이라든지 이런 기술 전환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농경지가 이제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탄소 이제 흡수 면에서 농경지가 탄소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럼 이 용량을 잡아주는 용량을 얼마 더 크게 만들까가 이제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농지에 유기물질을 넣어서 유기농지로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유기물이 적게 들어간 농지에 비해서는 탄소 저장 능력이 더 크다고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탄소 저장을 어떻게 늘릴까까지 이제 저희가 정책이 아마 앞으로 농식품부 정책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농업 정책은 농축산물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춰왔다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2030에 있는 감축 로드맵에 있는 감축 수단을 보여드린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벼 재배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거나 가축 분뇨 처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관리를 하거나 요건 이제 장내 발효 때문에 들어간 건데 사료 관리를 통해서 반추동물이 트림하거나 방귀 끼는 데 나오는 메탄을 줄이거나 마지막은 비에너지는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감축 수단 주요 감축 수단으로 이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감축 수단이 제가 아까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특히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미 농가들의 경영비를 적게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이미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관련된 사업들이 사료 관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탄소를 줄이겠다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우선은 경영비를 줄여서 아니면 국내 자금률을 높여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근데 봤더니 부수적인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도 되겠더라가 돼버린 겁니다. 해서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50 탄소 중립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이후에 그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이는데 흡수나 이런 면에서는 농경지가 할 수 있는 게 없냐라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룰루CF라고 하는 부분이 인벤토리 한 챕터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년에 걸쳐서 토지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땅에 저장되거나 배출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나무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인목 바이오매스 등과 같이 이런 것으로 탄소가 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게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로 크게 구분해요. 그래서 농지가 이제 하나의 꼭지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생산 활동뿐만 아니고 땅을 어떻게 쓰냐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농경지 토양 탄소 격리나 저장 연구는 사실은 이런 생산 활동에 있어서 저탄소 영농법을 어떻게 보급하냐에 따라 그런 연구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탄소 저장의 어떤 잠재량을 보고 싶거나 이럴 때도 관련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국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있으면은 좀 더 토양 탄소 격리나 저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IPCC 가이드라인 중에 2019년도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바이오차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를 토양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토양 흡수가 늘어나는가를 이제 정량화된 산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IPCC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이제 바이오차를 토양 개량제로 쓰는 것 등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최신 기술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백그라운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오차 하면 이제 숯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이오차가 차콜 해서 숯인데 이제 저희가 숯은 나무나 이런 거 숯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가축 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들 수 있을까가 또 지금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축 분뇨 처리에 따라서 아까 가축 분뇨 특히 좀 축산이 요즘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 분뇨 바이오차가 기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하수 슬러지는 이미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연료로 쓴다든지 토양 개량제는 아니지만요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중금속 문제라든지 정말 이것이 바이오차적으로 이제 효능이 있냐는 연구가 부족한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2050 탄소 중립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농업 부산물 관련해서는 농업 부산물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IPCC에 있는 수식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럼 도대체 저탄소 영농법이 뭘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저탄소 영농법 하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얘기하세요. 친환경 유기농법 하면 되지 않냐. 이론적은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투입제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농경지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적게 나와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탄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검증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이게 저탄소 농업일까? 친환경 농업을 할 때 화학비도 안 넣는 대신에 가축 분뇨에서 나온 퇴액비를 엄청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퇴비 살포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트럭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썼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친환경 영농법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좀 환경 보전, 환경 친화적인 영농법을 이런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은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는 뭐냐면은 저탄소 영농법이 되려면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냐. 이게 우선은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인벤토리 보고서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IPCC 96년도, 2006년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이게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 사정이랑 다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 고유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데 이 안에서 그럼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적게 쓴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곱하기 배출 개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전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전기 수요량은 그대로라도 거기에 곱해지는 배출 개수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전기를 많이 써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에너지 원별 배출 개수를 바꾸는 기술 전환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논벼 같은 경우에는 논벼 재배 면적 자체가 줄거나 사실은 아니면은 논물 관리를 해서 논에 들어가 있는 물을 적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아산화질소 나오는 질소질 비료도 비료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사실. 막 보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화학 비료만 굉장히 악으로 규정하는 측면인데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에서 나온 퇴비, 액비 이걸 부속 유기질 비료라고 하고 그 외에 기타 유기질 비료가 있고 뭐 유박 비료, 아주까리박 뭐 별거 다 넣습니다. 지렁이 분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중요한 건 질소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우리가 봐야 된다.
라는 게 있고, 지금 이건 인벤토리 산정 식에서의 문제인데 가축 분뇨가 100% 농경재 들어가는 것처럼 계산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탭이나 액비도 만든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처리가 돼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없어지는 양분량이라든지 기체화돼서 날아가는 양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더 이제 보완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가축 사육 두수도 사실은 장내 발효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 두수 곱하기 축정별 배출 개수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사육 두수를 줄이면 줄어듭니다. 예,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축산 농가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또는 가축 분뇨 발생에서 필요한 이런 원 단위를 바꿀 수 있는 또 기술 전환. 이런 원 단위나 개수값을 바꾸는 거는 기술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가축 분뇨 처리 방법도 역시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왜냐면 새로운 기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비를 에너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고체 연료화해서 그거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퇴비로 만들어서 비료로 쓰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산업계에서 화석연료 대신에 연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반영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인벤토리 내에서 우선은 반영되는 부분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는가라고 제가 우선 적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정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라고 이제 그 기술 보급하는 스마트팜 사업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보급을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3가지 정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사업만으로는 탄소 중립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고시로 인해서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부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인벤토리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줄더라, 아니면 증빙 서류 내면은 얼마가 줄었는지 우리가 산출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원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뺀 비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제 적용하는 농가가 굉장히 적어요. 아예 적용 농가가 없거나 뭐 한두 농가만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거나 라는 게인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컨설팅 했는데 이게 톤당 1만 원의 탄소 가격을 상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는 건데 1톤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0,000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농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럼 비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농가를 묶어서 해야 되냐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향의 어떤 정책 사업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 인증이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아니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몇 분이 끄덕끄덕 하셔서 역시 대단한 분들이라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한계가 보이는 게 되게 재밌는 건, 이름은 저탄소 농축산 인증이에요. 근데 이 기술 보시면요, 축산 관련된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굉장히 제일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정 분야만 너무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이 인증 기술은 지금은 뭐냐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GAP 인증을 받은 농가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가들도 왜 GAP 농가랑 우리를 같이 취급하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고, 이건 또 친환경 농업 쪽의 다른 히스토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선은 농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위상도 친환경 농가, GAP 농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라는 어떤 정책적 위상도 조금은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이 기술들 적용하는 감축 사업이랑 인증이랑 뭐가 다르죠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단독 기술에 포커스를 맞춘 거라면, 인증은 뭐냐면은 정과정 생산, 정과정 분석이라는 분석법이 들어가서 투입제부터
농산물이 생산될 때까지 들어가는 그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금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 장목에 대해서. 그럼 그 장목에 대해서 본 것이 우리나라 관행 농가라고 하는 이제 평균 농가의 배출량보다 조금이라도 줄었다고 하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가 다르고, 두 번째는 원래라면 이 저탄소 농축산 인증이 들어온 것은 소비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탄소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왔고, 지금도 이 인증 농산물을 사게 되면은 그 그린 에코 카드라고 해서 거기에 마일리지 9% 적립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NGO 단체나 이렇게 소비자 단체에 가서 얘기해도 소비자 단체도 처음 듣는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런 데 깨어 계신 분들도 처음 듣는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데 비중이 굉장히 작고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좀 아니면 소비자가 들어온 인센티브도 9%면 또 그게 너무 좀 적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방법론인데요. 이제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큰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기존에 하던 생산 활동에 맞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배출권을 주고, 그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작년 하반기쯤에는 온실가스 1톤당 한 25,000원?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가서 3만 원까지 찍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가격은 더 높아요. 아까 지원 사업은 톤당 10,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은 되게 높은데, 문제는 이 외부 사업 방법론을 검증받으려면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또 돈이 듭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외부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은 자기가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이 사업장 말고 사업장 밖에 외부에서도 우리가 감축을 하고, 그 감축량이 있으면은 이거를 기업이 사고 팔 수 있는데 우리도 팔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론 자체만 보면은 농식품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제일 많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문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적용이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그 제가 아까 탄소 중립이 가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탄소 중립이 규제로 작용할까 기회로 작용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농가는 사실은 돈이나 소득, 수익성을 보고 움직이는 농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돈이 이거밖에 안 드는데, 아니면 그냥 본인한테 비용은 더 들고 노동비는 더 들 것 같은데 뭐 소득에 도움은 안 되겠네요 이래버리면은 인하고 싶은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경제적 요인이 없다,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저탄소 영농법 기술은 홍보도 굉장히 잘 안 됐어요. 여전히 지금 농가분들 만나보면은 막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농사 40년 넘게 지으셨다 막 이런 분들. 그러면은 생산성에 굉장히, 아직도 생산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매몰돼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왜냐하면 생산이 많이 돼야지 시장 가격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내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까 요 사이에 이제 상충 관계가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지금 뭐 탄소 중립 얘기 나오기 전에는 2015년도 파리협정으로 신규 체제, 이제 교토의정서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제 국제적 협약이 나온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1차, 줄여서 기기본이 나왔는데 제1차 기기본도 나오고, 이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왔고 농업도 당연히 들어갔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 로드맵을 한번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강화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30년이 아니고 이제 2050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1.5도씨 이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다 보니까 2020년대 초에는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2020년도 말에는 국가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게 발표가 됐죠. 근데 이 추진 전략 안에 보면은 농업 분야는 사실
뭐 뭘 하겠다는 걸까가 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슬프지만은 네. 하고 지금 2022년도 현재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조실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이게 산하에서 하고 있고 중앙부처 지금 협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걸 또 한번 검토한 다음에 아마 대국민 공개에 가서 국민 여론조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대외비 자료라서 이 발표 자료에도 말씀을 못 드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정성적으로 감축 수단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지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소비 쪽 측면을 이제 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할 때는 소비의 변화도 넣었었어요. 사실은 소비의 변화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50이 되면 온실가스가 그래서 얼마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데 소비가 변화하면은 시장에서 같이 공급도 변화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생산 측면에서 줄이겠다고 한 거랑 이게 중복 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도 지금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이제 소비를 하는데 로컬 푸드를 먹는다든지 로컬 푸드를 하면은 이동에 소요되는 어떤 에너지를 적게 쓴다든지 그리고 뭐 로컬 푸드 패키징을 바꾼다든지 그럼 그 패키징을 만드는데 또 그 산업체에서 나왔던 배출된 온실가스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농축산 인증받은 저탄소 농축산물을 더 많이 소비한다든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가축 사육도에서 오늘 비건 이거 있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럼 육류 소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은 육류 소비는 또 재밌는 게 저희가 이렇게 인구 추계를 보면은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2050년 되면은 진짜 많이 고령화돼요. 그리고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 권장 섭취량으로 만약에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은 이미 육류 시장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10대들이 제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1인당 먹어야 되는 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10대들 뭐 100 몇 그램에서 뭐 200g 이렇게 먹어야 되면 노인분들은 한 50 몇 그램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영양 섭취 권장량이 옛날 2018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큰데 과연 이거를 시장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축산업을 어떻게 보면 조금 누르는 거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누르는 게 과연 이 시장 경제에 맞는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는 게 있고, 예. 해서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제 계속 이거 말씀드렸지만 화석연료는 100% 전환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거는 등유, 경유 쪽은 전기나 수소도 모두 전환하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이게 농촌 마을에서의 어떤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저희가 농업 부산물이나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고 재생 에너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나누자면 재생 에너지인데 이런 재생 에너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비에너지 분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정책 사업이 저탄소가 아니고 생산성이나 경영 안정성의 드라이브를 걸고 가던 거를 이제는 조금 더 저탄소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더 강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고 신규 수단 추가도 이제 보면은 뭐 예전엔 저메탄 사료만 들어갔으면 이제는 저단백질 사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단백질 사료가 하면은 똥에 들어간 똥이나 똥오줌에 있는 이제 질소가 줄어들고 이게 또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아산화질소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다 되고요. 그리고 토양 탄소 저장, 특히 바이오차 활용을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화석연료 전환인데 이거는 농업뿐만 아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비용이라든지 지금 태양광 효율성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과기부에서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 효율을 2040년까지 35%였나 그러니까 얼마나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과연 가능할까도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 분야는 문제가 농업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되는 통계 자료가 사실 지금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세유 통계랑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추세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 자료가 파악이 돼야지 정책을 만드는데 현황 파악되는 통계 자료 자체가 좀 많이 부실하다라는 게 있고, 그 지금 이제 지원 사업 중에 면세유나 농업용 전기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과 저탄소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은 분명히 상충하는데 이 정책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또 되게 이슈가 되니까 뭐 전부 다 태양광만 깔면 되는 것처럼 또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라든지 특히 농축산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이라는 이제 볏짚이라든지 뭐 아니면 버섯 키우고 난 배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산물이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가축 분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실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그 특색에 맞는 것인데, 뭐 그냥 뭐 좀 땅 좀 남는 것 같으니까 태양광 깔자 이런 논리로 접근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에너지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넷제로는 안 되지만은 최소 배출을 우리가 타겟은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농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인벤토리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술들, 앞서 보여드린 기술들을 어떻게 인벤토리에 국가 인벤토리에 반영하게 연구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정책과, 그리고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인벤토리에서 생산만을 얘기하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딴 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거는 성과로 잡히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냐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성과 지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공 유통 소비 측면에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농업, 임업, 축산식품. 그런데 식품 쪽이랑 연계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식품 교육 이런 쪽도 그 국가계획 나오거든요.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 보면은 아무래도 영양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아직은 맞춰져 있고, 이런 환경 친화적인 어떤 농축산물을 소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다. 교육도 잘 안 되고 있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 부서 간 정책도 같이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바꾸라고만 해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농업뿐만 아니고 탄소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말했던 면세유, 탄소세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보면은 이런 탄소세라든지 세금을 매길 때 농축산물에도 이제 매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EU에서도 그린딜 이런 거 나올 때 나온 게 뭐냐면은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입장벽으로 또 무역 진입장벽으로도 이제 작용할 수 있죠. 물론 굉장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무슨 소리냐라고. WTO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홍보와 의식 개선만으로 탄소 중립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되게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게, 뭐 에너지 전환 비용은 다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농업 생산성 변동이 아까 이제 생산성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요즘에 지금 농산물 가격 되게 올라가는 게 코로나 있으면서 이게 샥이 한번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은 조그만 샥에도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이나 아니면 축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가가 이제 저희도 사실 이거는 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미래 상황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탄소 중립에 가까운 저탄소로 생산된 걸 내가 사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정도의 돈을 내시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그걸 살까라는 거죠.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축산물도 인증받은 거 살 때 보면은 안 사는 이유 중에 제일 높은 거는 가격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생산자는 이 가격도 아직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는 이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거든요. 그게 아직 합의가 아직도 덜 됐어요. 인증 농산물조차. 그러면 이게 저탄소 영농법으로 만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의 지불 의사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50, 뭐 2100년도 기후변화?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온실가스 배출이 누적돼서 생긴 거고, 사실은 저희보다는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가 됐냐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특히 농업계와 비농업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의 비에너지 분야는 무조건 감축하라고 해서 감축이 되는 분야가 아닌데, 다른 이제 비농업계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쉬운 거는 뭐 산업부나 이런 데서 아니 우리도 이만큼 줄인다고 고생하는데 농업은 왜 그만큼 못 줄인다고 계속 몸을 사리냐. 그러면 저희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알았다, 그러면 농사 안 지으면 된다. 우리는 농사 안 짓고 그럼 그만큼 다 수입해서 먹자. 수입하면은 온실가스 줄어든다. 그럼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식의 논의가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툭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선 준비한 건 요 정도고요. 오늘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은 또 시간 되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제해 주신 임영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이란 주제로 배귀숙 도시농업 팀장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도시농업팀장 배귀숙입니다. 오늘 도시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저는 농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농업의 정의는 농업의 경종 플러스 축산, 임업을 포함하여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농업 분야라고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임영아 연구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시켜주셔서 저는 매우 간략하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이해가 매우 많이 되었는데, 혹시 중간중간 좀 제가 첨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기와 같습니다. 탄소 중립의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쇄시켜 탄소를 0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탄소냐라고 하면 온실가스가 주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기타 6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하여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생명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크게 농림식품부 소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탄소는 비에너지 분야 배출, 에너지 분야 배출, 그리고 운송과 수송에서 발생되는 배출 분야로 나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보면 비에너지 분야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00만 톤 이산화탄소량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실 탄소 흡수량이 산림을 우리가 탄소 흡수량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은 우리가 누구나 보더라도 농작물이 CO2를 흡수하고 O2를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작물 재배를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그냥 탄소 배출량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 농업 부분 감축 목표는 19.0백만 톤으로 되어 있고, 배출 전망치는 20.7백만 톤 CO2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 정도 해당이 되고, 실제로 토양 안에서 가두고 있는 탄소 저장량을 본다라고 하면 농진청에서는 335백만 톤이 땅속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은 유일하게 온실가스 흡수원이지만 산림 이외에는 미측정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을 보면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소비 증가로 축산 분야는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농경지는 감소하고 있어서 벼 재배 쪽에서는 배출량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농업 분야에서 어떤 가스가 배출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탄이고 두 번째는 아산화질소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 지수를 계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1로 보고 메탄은 21배가 온난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화질소는 310배, 그다음에 나머지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화학 같은 경우는 10,000배에서 크게 뭐 몇십만 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쓰지 않았고 제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온난화 지수를 계산하자면 21배, 310배가 되므로 소량으로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소량이라 할지라도 기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벼 재배 부분에서 가장 많았고 농경지 토양의 두 번째, 장내 발효가 세 번째, 가축 분뇨 처리가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쉽게 이해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벼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종 분야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분야에서 57%가 발생되고 있고 축산 분야에서는 42%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시는 세계나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보다 5년 빠르게 탄소 중립을 하고자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45년이 되면 8236 천톤이 될 것이고 사실 농업 분야는 매우 미미합니다. 보는 것처럼. 그러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주로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분야에서 감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농업 통계 중 가장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통계와 연관된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면적을 보면 노는 5,768, 밭은 3,494, 그래서 합쳐서 9,252 헥타르가 농지 면적인데 논이라고 하는 저 면적은 현재 단순하게 모두가 다 벼를 재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아마 700헥타르 정도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적 공부상 저 정도 면적이라는 것이지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라고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은 436농가 684 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고 축산업 허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147농가에 한 100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는 크게 증가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축산 분야는 분뇨 처리를 위한 적법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허가 축사가 현재 많은 상태라 무허가 축사가 종료되면 농가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량을 보면 8,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메탄을 줄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서두에 설명한 같이 사실 물 관리를 통해서 물 아래에 있는 메탄의 발생량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겠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서 농약을 만들거나 또는 제초제를 만들거나 내지는 다른 그 농산물에 투여되는 그런 비료 등을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그것이 이동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좀 줄임으로써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호밀이나 청보리, 녹비작물을 하도록 하여서 이제 지력을 증진시킨다거나 땅의 상태를 좋게 하여 메탄이 덜 발생되도록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경관 보존 직접 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벼를 재배하지 않는 통상 뭐 겨울철이나 봄철에 유채라던가 청, 밀, 보리 같은 걸 심어서 도시민에게는 약간 경관을 제공하고 농사를 짓는 그분들에게는 또 이거를 다시 갈아엎음으로써 지력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벼를 재배하지 않는 기간에 경관보존 직불제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은 경관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많이 심어서 비용농기의 탄소가 그러니까 흡수될 수 있는 식물을 심은 것은 매우 바람직할 거로 보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안전한 먹거리, 식량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확충, 그다음에 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자체만으로는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교육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 등을 통하여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식물 생산 공장 수직형 스마트팜 농산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97억 명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78억 명의 인구가 97억 명이 됐을 때는 19억 명이 저희가 19억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관행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아마 남아메리카 대륙의 하나를 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경작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덜 씀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물 생산 공장 수직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한 관행농법의 40배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평면이 아니라 수직형이었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금 시범 사업으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물류가 막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섬나라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식량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현재 수직형 스마트팜을 통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로 다룬 부분은 지금 비에너지 분야였는데 저희 농업에서도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설원의 에너지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우스를 경작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나 친환경 전기 난방기 지원 그리고 ICT 스마트 농업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설연회부나 넷제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하여 저희에게 지금 통계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 조사 대상은 2,191 경영체 660헥타르에 대해서 8월 달까지 온실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저감 정책 그런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농림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탄소 저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식생활 교육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10개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는 1,800농가 정도 되면서 180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매년 운영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한 직거래 매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음식물 줄이기 등을 하고 있으며 실제 식생활 교육은 생산이나 유통, 소비, 농산물 폐기 등과 관련된 식생활 전반에 관한 농업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 1회 채식 식단을 실천하고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하고 있고 다른 관공서도 주 1회 정도는 채식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17,000명에게 식생활 교육을 시켰습니다. 축산업 분야의 탄소 저감입니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탄소 쪽 나오는 게 이제 메탄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는 크게 문제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반추동물인 한우나 유구가 별로 있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도 점점 감소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0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가 먹는 사료 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90% 정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원이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통해서 수입되는 사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정화 처리를 확대해주고 있고 단위 면적당 적정 규모의 사육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산 분야에서는 여러 분야로 메탄 감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탄소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저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 너무 노후화되어 농기계 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기계는 저희가 조기 폐차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저희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겨울철에 벼 재배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밀을 많이 재배함으로써 우리밀 자체가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초등, 돌봄, 간식, 과일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놀라운 게 농업에서 탄소가 나온다고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너무 당당하게도 농업 분야는 탄소 흡수원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흡수량에 대한 조사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산림과 같이.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벼는 엄청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식물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조사되면서 농가에게 탄소 발생을 좀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지 농가들도 이해를 하지요. 농가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탄소를 막 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벼를 재배하지 않는 기간에 사실 벼는 6개월밖에 재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 같은 게. 그래서 거기에 탄소 저감에 가장 효율적인 작물을 뭔가가 연구된다라고 하면 그때 식재를 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갈아엎는 경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다 또 갈아엎죠. 그래서 과잉 생산이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에 대한 감축 대책은 절실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서 저는 푸드 마일리지를 좀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일리지 표기는 사실은 생산지가 어디였고 소비지가 어딘지에 대한 명확한 거리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필리핀에서 왔을 때와 거리와 호주에서 왔을 때 거리를 좀 산정해 준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산물을 먹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고 특히 도매시장 같은 경우 수입 농산물이 과다하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저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의 요즘에 절반 이상이 수입과일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이나 곡물 자급률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거의 선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45%고 곡물 자급률은 21%인데 이 자급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미 탄소를 저희가 많이 운송하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푸드 플랜 관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2045년에 넷제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제해주신 백이숙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략본부장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실 분들께서는 앞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환포럼 4일차 농축산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파트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문제 같이 또 직결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적 특성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토론자가 토탈 4분이신데요. 한 분 이용일 의원님께서 갑자기 일정이 좀 생기고 회기가 좀 겹쳐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 3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참고로 온라인 생중계가 좀 되고 있고 오늘 논의됐던 과정들이 저희가 시민정책 디자인단을 모집을 했는 106명이 참여를 합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분들한테 또 자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쉬운 단어와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또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먼저 박상일 도시농업연구소 대표님과 서종원 광주전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조명대 집행위원장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토론 후에 전반적인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추가적 의견을 모아서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을 듣고요. 플로어하고 인터넷 의견까지 청취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일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 이제 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그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제가 네, 토론을 지금 이제 익숙진 않아서 제가 우선 질문 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탄소 이제 농축산식품 인증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첫 이제 스마트 그린 푸드라 해가지고 실용화재단에서 계속 이제 그 제도들을 이제 이용하고 인증 제도를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발제자 두 분 다 동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에서 이제
소비자에 전달될 때의 문제들이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한 이후에 그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로컬 푸드를 활용한 이용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그런 제도들을 기존에 있던 그 뭐 소비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수축산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가격 때문에 이제 소비가 뭐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소비 패턴이 좀 바꿔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거에 대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 또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된다 하면 일반 생산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 관련한 제도들은 이제 뭐 지원책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이제 마련되고 있으나 이 저탄소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금 실용화재단과 농진청에서 계속해서 운영하지만 별다른 이제 뭐 의견들이 없고 그 다음에 소비자층에서도 이거에 대한 요구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되거나 농가에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였을 때 농가들에게 저탄소 이제 인증 제도를 좀 더 활용하면 정책적인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키려면 뭐 기본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걸 샀을 때 조금은 이제 나 또한 이 저탄소를 향한 그 이제 기회 가치를 이제 기회 비용을 대신해서 내가 조금 더 비싼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 제품을 사용한다.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는 이제 단체를 통해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개설이 되고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공산품과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들을 이제 합성하여서 이제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이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통합 포인트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이제 스마트 그린 같은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에 농산물을 구입하였을 때 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에게 뭐 그 포인트를 뭐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이게 와닿을 수 있는 내가 이 이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탄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백일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란 분야가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제 탄소에 이제 만들어내는 양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발생하는 탄소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아까 극단적으로 그럼 농사를 안 짓겠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내용에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생산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저감시키는 것도 필요하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해서 나무라든지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 오염원을 상쇄시켜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때 지역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부분에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찾아내야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광주시에서도 제안했었던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라든지 이런 제도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는 뭐 추가적으로 아까 그 농업 안에서 벼농사에 이제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서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촌 회생 전략 중에 하나가 농촌형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걸 제도 보급하고 농촌에 추가적인 농가 소득 수준을 조금 높여준 보존적인 역할도 할 뿐더러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서 지원책들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농업 안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는 것이 있는 농지도 까가지고 태양광으로 다 뒤덮어버린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내 기술들도 지금 전남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전남 보성 같은 지역에 보급이 되고 있으니 지역에서 소규모이지만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서
지역의 벼농사인데 필요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라는 기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감쇄시키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탄소 인증제도 활용 부분의 인센티브 부분 혹시 그 전에 좀 고민돼 있던 부분이 좀 있으시면 그 이명하 박사님께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생산자 간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분야에서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영농 태양광은 이제 긍정적 분야하고 부정적 부분이 같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 태양광이 이게 효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정적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명하 박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영농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국내에서 조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스가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광주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사례 분석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서종원 광주자연연구원의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서정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농업 분야는 생명 산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 다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 탄소 중립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온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때 그렇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에 농업 부분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적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축을 시키느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그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적응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농가들이 그 스스로의 어떤 영농 활동을 확장하는데 또는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 적응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기울이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감축을 시키는 것은 농가들에게 또 다른 어떤 희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임영하 박사님도 이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고 노동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주광역시도 제가 2010년도의 자료에 대비해서 지금 그 2019년도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농가가 한 3천 농가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이고 또 강주광역시도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농가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40대 미만 청년 농업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그 시책들을 좀 농업 부분에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한때 그 추진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 헌법 개정안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좀 재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탄소 중립 얘기를 계속하는 내용 중에 이게 비단 이제 탄소 중립을 농업이라는 산업에 한정해서 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 가치들은 공익적인 가치적인 측면의 좀 넓은 범위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담는 노력들을 다시 헌법에 담는 그 노력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그런 좀 그 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담았을 때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 이제 참여자 간의 합의를 좀 더 이끌어내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이끄는데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30 감축 목표 보면 아까 에너지 분야고 비에너지 분야가 나왔었는데 2030년 지금 이제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비에너지 분야가 더 많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비해서. 근데 지금 감축 목표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에너지 분야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가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감축 로드맵을 좀 배출량이나 또 감축 목표를 그 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면 에너지원 또는 이제 비에너지원 부분은 비에너지원 부분에 맞게끔 좀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이제 추진 목표는 온실가스 저감 또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그런 측면보다 탄소 중립 실천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30 감축 로드맵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사실은 더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더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더 쉬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 목표가 그 목표 자체가 온실가스 저감이나 이런 넷 제로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 또 환경에 대한 데 더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다 연관돼서 제가 이제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좀 부여를 하자라는 부분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뭐 농촌형 태양광이나 영농형 태양광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이 농촌형 태양광 문제 때문에 지금 13개 지역에서 약 35개, 13개 시군에 약 거의 40개 지역이 지금 분쟁 상태입니다. 분쟁 지역민과.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며칠 전에 지금 영암에 계속 지금 조사를 좀 다니고 있는데,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다닌 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 지금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마을 단위에서 지금 다 대책반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농촌형 태양광을 확대하는 문제는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농촌이란 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탄소 배출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광주광역시에서도 시의회에 발의를 해서 과거에 이제 농민수당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2019년도쯤에 작년에도 아마 발의를 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소비 중심 지역이라 좀 생산 중심 지역, 광역 도로에 비해서 좀 그 차별성 좀 차이가 있죠. 좀 다른 지역이고, 그래서 이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도 좀 사회적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 공익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광역도에서 하고 있는 그 공익수당이나 또는 기본수당, 기본소득하고 관련된 논의하고 좀 일맥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저탄소, 우리가 이 탄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이것을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런 그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경북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전라남도가 최초로 그 농업인 공익수당을 도입한 이후에 지금 전국도에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경북만 지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한번 어떤 새로운 정책 또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이와 연계해서 한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저기 백이숙 그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농축산 분야의 탄소 저감 관련해서 이제 통계를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 쪽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탄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저희가 탄소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식량의 공급 체계 전반에 걸쳐서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노콜푸드 판매장이나 뭐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강주광역시가 지금 푸드 플랜을 아마 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광산구 쪽에서만 지금 좀 올해부터 하는 거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도 한번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계획이 아니라 그 광주광역시 차원의 수요 중심적인 측면에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 탄소 중립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 온실가스 저감 분야냐 농업의 고인적 가치 분야에 대한 약간의 비교적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감이 되더라도 고인적 가치를 위해서는 그거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로 바꿀 때 경우 석유가 투입되거나 나중에 전력이 투입된다라면 석유 대신 전력이 투입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일종의 책임 문제가 같이 재생에너지 커버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지역 분야의 농민수당 부분하고 아까 푸드플랜 부분에 있다가 그 백일숙 팀장님께서 현재 논의되거나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명대 집행위원장님, 네, 토론 듣겠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 지금 2050년이 아니라 45년 중립 이렇게 선언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주로 소비 쪽에서 우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포럼에서도 보니까 소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아까 IPCC 문제라든 국제적인 부분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소비 쪽에 있어 가지고 축산업 분야를 제가 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주제를 제가 7개 이렇게 얼핏 봐도 가장 우리가 식품을 소비함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들을 사실 수송이나 에너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분야 중에서도 아까 우리 임영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 유통, 소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2050년도에 과연 우리가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그 목표치를 그냥 자기 스스로 설정해 2030도 그렇게 결정해 비례율을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뭐 37%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는 뭐 25%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피부로도 다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 변화가 비가 뭐 작년 같은 한 달 동안 온다든지 폭염 문제라든지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뭐 빙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구 빙하 동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합리적인 그 감축 실천 계획 안에 소비 분야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 식량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국산 축산물을 먹었다. 로컬 지역 생산해서 축산물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 축산물은 사실 우리나라 그 사료의 97%가 수입입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하면 그럼 97%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데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만 놓고 특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 비율이 백순 팀장 우리 광주 축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두수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사실 농업은 2% 정도예요. 저희가 농업 인구는 예. 축산 인구는 매우 적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전 글로벌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2009년 15차 뭐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 2015년도 협약에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가 진행 국가별로 나름대로 이제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 지구적인 배출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 부분을 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2006년도 이제 FAO 유엔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축산업이 실제로 18%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2009년도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2015년도 또 IPCC 이런 데서 계속 유넵 이런 데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그 감축 지표 안에는 아젠다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 이제 권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 아니면 다른 이제 독일 월드워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또 50% 최대 이제 2006년도 대비 많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 지수에 축산업의 이제 영양이라든지 블랙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40%가 그거는 이제 탄소의 680배거든요. 그 온난화 지수 비율이 그것도 축산업이 40%. 또 사막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 2011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UNCCD가 그 창원에서 열렸어요. 2011년도. 그때 이미 발표에 축산업이 전체 사막화율의 5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사막화율을. 그런 발표가 이미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단체라든지 모임에 이렇게 보면은 축산업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근사하게 2006년 기준으로 잡더라도 18% 이렇게 잡더라도 그 비율이 거의 5분의 1 수준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최소한 5분의 1 수준으로라도 지금의 소비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나 뉴욕 2050년 탄소 중립 뉴욕에서는 지금 선언한 것이 50%를 일단 소고기 50%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에 제가 어느 날에 정확히 까먹었는데 40%를 줄이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률로서 2018년도에 그 자료들을 자기들이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농촌 및 해양업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2018년 11월 1일에 건강, 품질, 지속 가능한 식단, 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동물 복지를 존중을 위한 조치라는 이게 법률 어떤 챕터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는데 그쪽에 채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공하도록 모든 식당이나 공공식당 이런 데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19년도에 한 67% 이제에서 실행을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육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률들도 이제 제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소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감축량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외국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부분, 특히 사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열대 우림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타 지역에 이제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곡물을 재배하고 그러면은 일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쪽에는 그것이 이제 기아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제3지대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은 복잡하게 사실은 얽혀 있고 이것이 이제 과연 공정한 우리가 소비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만 하던 공정 소비, 뭐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우리 시민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2050년도 넷제로가 이게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광주시에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제 시청 내 구내식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광주 전체 이렇게 권장 때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렇게 국록을 공공기관이면 거의 세금을 갖고 국가에서 어떤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리더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강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과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 후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우리 그 실천이 과연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19년 전에 54.7kg거든요. 54.7kg인데 이것이 이제 옥스퍼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채식을 하면 1.5톤을 1.6톤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2016년도 15년도 자료인데 옥스퍼드 그 대학에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비 패턴에 따른 그 감축량을 계산한 적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참고하자면은 광주시가 이제 140만 잡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더라도 30만 톤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광주시 1년 감축 그 줄일 수 있는 양의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먼저 이 부분들을 광주시에서 좀 반영을 해서 강제적으로 어렵다면은 점진적으로 관공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10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부터 특히 이런 제안들은 이미 2018년도 그 지방자치대 때 이미 많이 제안이 됐었고 그것을 최근에 울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택급식이라든지 주일의 채식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하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논쟁 속에서 했지만 지금 다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그 관찰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주일의 채식 정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습관화 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 실천을 직접 실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가지고 광주에도 한 40% 줄이자. 지금 대비해서 2045년 넷제로 하기 위해서 그때 뭐 최종 목표를 두고 연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단계적 실천 로드맵도 소비 패턴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명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산에서 감축 분야를 이제 유통과 소비 파트까지 좀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 오히려 그쪽이 더 감축 여지가 더 많지 않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육류 문화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주 1회 채식의 권장 문제고 시청은 올해부터 구내식당 하는 걸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교육청은 저희가 계획 만들 때 올해 전체 학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 학교로 몇 개 학교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 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저희가 목표관리제, 기후위기 대응 목표관리제 조치 내용을 좀 포함할
계획이어서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채식 부분이 어려운 게 이제 주 1회 채식은 공공급식소라든 이쪽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술자리 대부분이 이제 주로 고기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의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은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두 분 이제 발제하신 분 이야기 듣고 플로어하고 인터넷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화 박사님. 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또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내용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사실 들으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우선은 그 백이숙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이제 농작물이 탄소를 흡수하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농작물은 저희가 베어내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뿌리나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그게 탄소 저장으로 유기물이기 때문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 농작물은 베어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IPCC 보고서에서도 탄소 중립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아까 논벼 얘기한 것도 벼에서 메탄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벼에 그 논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메탄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농진청에서도 지금 뭐냐면 산림은 바이오매스가 수십 년 동안 자라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목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게 있어서 농진청에서도 이제 과수목에 대해서는, 과수목은 나무를 잘 잘라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토양 탄소 저장 쪽으로 보는 거를 이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작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배출하고 해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점에서는 저도 인정하지만은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농업, 이거 나중에 이제 공익기능 얘기랑도 조금 연계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탄소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친환경 농업 인증, GAP 인증, 저탄소 인증에 대해서 체계화되지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친환경 농업과에서 이제 워낙 탄소 중립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인증 농가 간의 어떤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정책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게 있고, 소비자 체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 인증도 소비자 체감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신다면은 문제는 사람들이 같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사는 것 중에 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건강이었거든요. 보통 안전한 먹거리. 그런데 그러면 친환경 비인증 농산물은 안전하지 않은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농약이라든지 이런 안전 규제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소비를 할 때는 그 가치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사실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한 장을 봄에 있어서 이 종이가 금보다 더 비쌀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나 저탄소 인증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죠. 어떤 기능을 함에 있어서 농업이 기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탄소 인증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 친환경 농업 아니면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이런 성과 지표가 너무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외국 같으면은 뭐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높이겠다든지 이런 성과 지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까지는 활동 지표가 보통 성과 지표로 여겨졌어요. 그냥 친환경 인증 면적을 얼마나 확대하겠다. 그럼 그 확대된 데서 어떤 환경적인 성과가 있느냐까지는 못 나간 거거든요. 온실가스도 비슷해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인증제도 확대하겠다. 그럼 농가 수는 늘어났다. 그래서 얼마나 줄었느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성과 지표까지 아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탄소 농업까지 합쳐서 이제 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가 걸리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환경 농가는 그 얘기하거든요. 백종원 선생님 있잖아요. 백주부님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한번 이렇게 요리하는 거 차라리 TV에 한번 나가는 게 어쩌면 홍보가는 훨씬 클 수 있다. 캠페인보다.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농지법하고도 걸리고요. 농촌 공간 관리 계획하고도 걸리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농업인 분들의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신 분과 그 토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또 이런 경관과 관련된 어떤 권한이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또 그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없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문제가 산림이나 이런 데서 태양광을 할 때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목 변경이 예전에 됐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태양광 정책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서 이 제도를 굉장히 엄밀하게 다 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 갈등이 있을 때는 특히 환경 문제에서 공공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도 가면은 공공관리 갈등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태양광 문제뿐만 아니고 이거는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에만 너무 매몰된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되게 이게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축분뇨, 뭐 에너지화 시설은 예전에 굉장히 유행하던 정책적 키워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신재생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영농형 태양광은 조금 더 이제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50년도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아니면 2045년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연구 개발 R&D랑 함께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 공간 관리는 이제 공동체적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도시와 농촌의 다른 점이 있거든요. 물론 광주 광역 지금 오늘은 광주에서 얘기하긴 하지만은 이제 농촌 공간은 이런 좀 공동체적 활동이라든지 어떤 뭐 협약을 맺더라도 공동체 협약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도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발적 협약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은 이것도 사실은 네 이제 근데 우선은 공익형 직불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헌법에 기재되는 것은 물론 이게 좀 실패했고 그때 농협에서도 뭐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고 했었지만은 우선은 공익형 직불제가 들어온 이상 그리고 그 농식품 기본법의 공익 기능이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또 조금 재밌는 게 그 법에 보면은 공익 기능을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무엇인가는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공익이 무엇인가 없고 공익 기능이 한 6가지로 그냥 분류돼요. 뭐 지하수 함량 기능, 홍수 방지 기능, 식량 안보 기능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공익 기능이 처음에 법에 들어온 게 2000년대 초반인가 그래요. 그게 들어오고는 이 공익 기능이나 공익의 범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게 공익이라는 말이 농촌이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보조 근거 논리로만 쓰일까 봐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농업계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공익형 직불제 들어오면서 지금 기본형 공익 직불제나 선택형 공익 직불제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공익 수당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익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단순히 농촌에 사람이 살고 농업 활동을 했다로 우리가 공익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공익 기능을 정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 활동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올바르게 하고 있냐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익 기능 얘기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득 보전형으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지만은
만약 장기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런 정책으로 공익 기능이 제고되었느냐, 확대되었느냐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계에서는. 사회가 바라는 공익 가치에 맞는 공익 기능을 확대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이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고 농업 환경 자원 관리를 하면서 농촌 공간 관리자 역할까지 지금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또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농업 환경 자원 관리자 측면에서는 저탄소 영농법도 그 일부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올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농업인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030 감축 목표는 에너지 쪽 감축 목표가 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에너지보다 에너지 쪽이 노력 대비 정책적 비용 대비 효과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에너지 쪽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성과 지표나 감축 잠재력을 보면 에너지가 더 크게 나오는 좀 구조가 있다. 그게 조금 한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소비 쪽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LEDS 저희 저탄소 발전 전략 2020년도에 나온 데는 소비도 들어가 있었어요. 소비도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들어오면서 이게 저희도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정교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뭐 3월부터 갑자기 1월부터 시작돼서는 한 3개월 만에 갑자기 수치를 내놔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치를 내놔라.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기술 작업반이.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저희 연구원에서 아마 내년에 연구원 고유 과제도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론 그 저희가 엔트로피 보면 아시겠지만은 동물이 더 먹으면은 열 에너지로 가고 열량 손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영양학적인 걸 하나 봐야 되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지금 사실 국내 육류 소비량이 과잉은 아니에요. 과잉은 아니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랑 비교할 때는 선진국보다는 저희가 적게 먹는 편이거든요. 적게 먹고 특히 저희는 해산물이랑 채소랑 다 많이 먹습니다. 해산물류 소비량 보시면 거의 일본도 제치고 거의 세계 1위예요. 해서 요거는 조금 식단의 문제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육류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배제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과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적정한 육류의 양과 이것이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한 육류 소비량이 있다면 이 육류 소비량을 무조건적으로 축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섭취할 것이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양육이나 대체육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배양육 대체육은 이제 지금 이제 뭐 대산이었나요? 기업에서 이제 조금 뛰어들고 있고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 오히려 이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육류를 어떻게 대체할까도 함께 봐야 된다. 완전한 배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해서는 특히 EU나 이런 데서는 이미 2018년도에 시나리오가 다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육류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축산을 줄이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식단에 맞춰서 소비가 변화했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는 좀 논리가 있어서 이제 좀 그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간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현황 파악조차 사실 국내는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면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들어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가 약간 식품 측면에서의 이런 연계된 부분에 많이 약하긴 하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외부나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예수 팀장님. 네, 저는 크게 답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서정원 연구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농민수당을 사실은 줄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건의를 한 상태지만 지금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어 있고
사실은 어떤 직불제나 보조금을 줄 때는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익형 직불제도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미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거는 이 직불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농민수당을 좀 줘서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기여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45%, 곡물 자급률이 21%라는 것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을 더 제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수당을 좀 주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농민들이 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것은 이미 지불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이 탄소 저감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라도 농업이 하고 있는 기능들, 농업인들이 기여하는 바를 좀 돈으로서 환산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옆쪽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을 명확히 말하자면 이게 저는 거의 우리가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매년 아니면 5개년마다 푸드플랜 먹거리 계획은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혹시 플로어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 인터넷 쪽도 없으시죠? 제가 좀 예, 조금 남아서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임영하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공익적 가치를 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뭐 농업농촌 뭐 식품산업 기본법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아까 논의가 정확하게 없었다는 거죠. 나열만 됐어요. 6개 항목. 식량 생산 안정적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토양 보존 기능, 농지 보존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 공익적 기능이란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말이 그냥 공익적 기능인지 그걸 어떤 범주로 공익적 기능을 담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아는데요. 어쨌든 그 탄소 중립하고 좀 연구연을 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도는 아닌데, 그 강주광역시에서 좀 그 어떤 시책을 이 탄소 중립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 수행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뭐 교육이나 홍보라든가 뭐 지도 보급 사업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와 거기에 이제 좀 더해서 혹시 농민들한테 그 뭔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공익수당과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 차원의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수당들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형 직불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익형 직불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공익적인 사실은 이게 어떤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평가 체계를 마련할 때 성과 평가를 할 체계에 성과 지표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농경회나 뭐 다른 분야에서 그런 부분 연구를 할 것 같고, 아까 농림부 사실 유기농 친환경 농업과 뭐 한 군데서 지금 저희가 뭐 친환경 농업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국으로 확대되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유기농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 농업 비율은 5%까지 늘어났던 거죠.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비율이 좀 커져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전문 연구기관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하실 이야기 많겠지만 저희가 이번 포럼 끝나고 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요. 농축산 분야 관련된 또 워킹 그룹이 짜집니다. 거기서 또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라든가 논의들이 이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포럼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자원순환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다만 양해를 좀 드릴게 다음 주는 인터넷 생중계가 좀 어렵습니다. 장소가 변경이 되고 5층인데 4층으로 변경이 되고 인터넷 생중계 어려워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생중계는 어렵더라도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금융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